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데요. 오늘 아주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분 모시고 그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지역위원장님을 모신 이유는 그 충북 그리고 청주의 정치 1번지는 청주 상당구니까. 네. 그리고 오늘 또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그 영장실질 심사 결과 이제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급히 이제 좀 모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약간 친명이라고 생각하셔서 저를 상징적으로 부르신 건 아닙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요새 뭐 친명 말고 오늘로 해서 선명? 이제 선명이죠. 예, 네. 네. 그 관련된 또 정치 이슈 이런 것들 또 이번 이 사태 뭐 가결되고 막 이랬잖아요. 서울도 다녀오시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사정을 좀 잘 하실 것 같아서 네, 네, 그냥 네. 모시게 됐습니다. 네. 바쁘신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저는 이제 아침 일찍 그 뉴스를 들었는데 새벽 2시 넘어서 네. 영장 기각 소식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네. 그 법원의 판단, 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잠을 설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뭐 기각 100%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네. 네, 이미 검찰의 조서 내용을 기본적으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죄를 소명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이번에 그 영장에서 기각이 나온 이유는 거기 내용을 보면 너무 선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체포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되게 좀 길어요, 장황하고. 네. 근데 굉장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영장 판사가 봤을 때도 이 기소가 너무 무리하다라는 거고요. 뭐 내용을 좀 보셨을 거예요. 아마 보면 원인이 없습니다. 소명된 것이 뭐 곁다리로 하나 정도 소명된 거, 그것도 2002년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 문제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범죄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고요. 그 뭐 말씀하셨다시피 판사가 얘기했다시피 도주인멸, 뭐 도주와 증거인멸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 이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검사가 60명 이상이 대동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사 인력이 몇백 명이었죠. 2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47회인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범죄를 소명하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아주 초유의 사태이거든요. 그것도 상대가 제1야당의 대표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조사를 한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판결이 지금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뭐 반증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네.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고 조작 수사라는 것을 확연하게 증명해주는 반증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는 인권을 유린해서 대개 고문을 통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그거를 갖다 죄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검찰은 다른 방식으로 옛날에 인권을 유린하고 독재를 했던 군사정부에 비견될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치밀한 기획과 수사력 같은 거, 각본에 의해서 아마 소설을 써 나가면서 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너무 강하다. 국민들도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이제 전원의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퇴 요구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법원의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이 위원장님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성명 또 국민의힘 측의 그 반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약간 온화하게 얘기하려고 했지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요번에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탄핵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발표한 것이 있어요. 예. 이재명이라는 분을 완전히 범죄자로 낙인을 찍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법원의 영장 판사가 판결한 거나 다름이 없는 내용을 보면은 다 허위에 가깝지 않습니까?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회 내에서 네. 한 사람을 낙인 찍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직접 얘기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 바로 위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과감하게 쇄신 드라이브 걸고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고, 한동훈 장관 그 사태는 이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왜 국민의힘에서 사법부가 개딸에 굴복했다더라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맨 처음에 반응이 그렇게 나왔었죠. 예. 근데 이게 정말 저는 너무 저속한 얘기 같아요. 사법부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 권력을 손에 꽉 틀어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샤우팅이나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극렬한 지지자들이 소수거든요. 이 사람들의 힘의 균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재판정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누구를 더 무서워할까요? 소위 개딸을 무서워할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진짜 대한민국 여당으로서는 진짜 졸렬한 논평이었다. 이건 정말 이런 거는 하나의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개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계속 보니까 영장 기각돼서 이제 구치소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가 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 이런 이제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 11개월 전에 우리가 이제 인터뷰 했었잖아요. 대화해봤는데 네. 그때 제목이 그거였더라고. 야당 탄압은 피해 정치를 부른다. 이런 이제 제목이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기조가 이런 정치 상황이 지금과 또 뭐 다른 거 없었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이런 진짜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 이런 거 와 닿았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한테는 이런 죽이는 정치 말고 진정한 정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여야의 이런 그 오늘의 공방을 볼 때 그 될까 싶기도 한데 대화의 정치가 가능할까요? 대화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건 대통령과 여당의 자세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당이 줄기차게 대화하자고 얘기를 했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 상의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고 그다음에 저희 당의 당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계속 키웠고 저희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러한 행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시한 것들은 전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를 받아들이는 입장,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그 용산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여당이 과연 우리 야당을 인정하고 있는가,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는가, 그것이 전제가 돼야지만 대화가 되고 서로 상생의 정치와 민생을 아우르는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 대표를 만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상생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문제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난센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당이 국회 정치로 정치의 근본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사실 용산 정치고요. 그 용산 정치에 국회에 있는 여당은 사실은 거수기 아니면 그 녹음기 반복하는 그러한 정치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검찰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의 수장이었던 분이 대통령이 돼서 검찰들과 손을 맞대고 같이 정치를 한다. 그래서 정치를 모르시고 정치를 터부시하는 세력이 정치인들을 터부시하면서 바라보면서 정치를 다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복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당 내에서 먼저 풀지 않으면 그런 상생의 정치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는 검찰 정치식 이런 정치부터 좀 끝을 내야 되겠군요. 당연합니다. 네, 검찰이 사실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을
2년 동안 조사를 하고 376회를 압수수색을 하고 376회요? 예, 압수수색이 376회입니다. 관련된 몽땅 다가. 그리고 200명이 넘는 수사 인력, 그 다음에 60명이 넘는 검사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대한민국 개국 이래 초유의 일이거든요. 이러한 행위가 정치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당대표 네.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 내부 사정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포 동의안이 이제 한 명 차로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큰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모선 의원이 또 가결 추정 의원이 됐었어요. 어디 더 탐상가 해가지고 네. 그 표현이 참 그렇더라고요. 수박 브릭스 1등급 뭐 이래가지고 좀 표현도 좀 그랬긴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민주당 당내 사정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 며칠 새에 원내대표가 일단 바뀌었고 네. 최고위원이 한두 명 바뀌었죠. 네. 그 위원장님이 페북에 보니까 그런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불가피하게 벌써 결과들이 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비명 원내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원내대표로 벌써 교체가 됐지요. 네. 최고위원은 교체가 아직 된 것은 아니고 좀 반명에 가까운 최고위원이 이제 사퇴를 했고 사퇴서가 수리가 됐습니다. 지금 당내의 이재명으로의 그 구심력은 상당히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을 흔들었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사실 영장 심사에서 근거 없음으로 나온 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흔들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크게 우려하시는 분들은 뭐 그러면 또 독재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민의, 그 다음에 다수의 당원의 뜻을 따르는 정당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것이 독재라 볼 수 없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잘못을 했다 하면 그 지도력은 상당히 원심력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적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구심력은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그런데 이제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뭐 비명이라든가 거기에 분들이 이제 친명으로 바뀌었다고 했고 맨 처음에 제가 왜 선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뭐 독재냐 뭐 이렇게 우려하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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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권력이 이재명계로 집중됐을 때 네. 오히려 앞으로 또 이렇게 부작용이라든가 역풍이라든가 이거를 좀 우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또 그 보도된 거 보면 비명계에서 그 찬성표 던진 사람들인 것 같은데 우리의 덕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네. 이런 이제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반작용도 있을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모든 게 작용의 반작용이 있지요. 근데 그 반작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여지책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당대표의 지도력에 일단 흠집을 낸 거는 맞고요. 그들이 정말 순수한 뜻에서 가결을 외쳤다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부결을 할 테니 하고 그 병원에 있는 이재명 당대표한테 그 전 원내대표가 가서 네. 당권을 내려놓는 거를 조건으로다가 걸었거든요. 그래서 순수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가결을 정말 하는 것이 정의로웠다고 하면 조건을 내걸면 안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특권이니까 내려놓겠다.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도 약속하지 않았냐. 우린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의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조건부로 와서 협상을 했어요. 당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당권에 관계되는 부분을 분명히 거론했기 때문에 이건 순수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논하는 사람 자체가 궁여지책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당대표는 어차피 당대표는 당의 간판입니다. 네. 그래서 역풍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총선은 이참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노선과 그 얼굴로 치르게 되는 거고요. 민심을 얻으면 말 그대로 당이 승리하는 거고 민심을 얻지 못하면 당은 패배하고 이재명 당대표도 암울한 시기로 접어들게 되겠죠. 그거는 당연하게 본인이 책임지고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그 책임의 결과를 수용해야 되는 입장인 거지. 그것이 어떻게 역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선명하게 이재명 당대표가 원톱으로 내년 총선을 앞에 진두지휘하고 나가야 된다. 그거는 지금 숙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일각에서 나오는 뭐 분당이니 뭐 네. 이런 얘기들은 그럼 가라앉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는 끝났네. 그러면 이재명과 함께 할 수 없겠어. 그럼 나갈까? 이렇게 해서 나갈 사람도 생길까요? 분당도 정치적인 행위는 사실은 어떤 형태도 표면적인 거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대적 명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한 명분을 준다면 그들에게도 기본적인 명분을 갖고 분당이나 아니면 탈당의 명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좀 현명하게 잘 대처한다면 탕평 인사뿐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인자들을 발굴해내고 해서 좋은 후보들을 발굴해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당의 에너지가 나올 정도까지는 아마 못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당의 명분이 사실 있을까요? 네, 분당의 명분이라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전행을 하면서 진짜 독재적인 정당의 시스템을 계속 운용을 하고 교편 타당하지 않은 어떤 공천 시스템으로 자기 사람을 갖다 막 꽂아놓고 누굴 막 인위적으로 잘라내고 이런 사태가 되지 않는다면 분당의 에너지는 지금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명쾌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내년 총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앞으로 내년 총선 앞두고 있는데 조직과 전략. 이거는 이제 이런 조직과 전략 잘 해 오신 우리 위원장님이 조언을 하거나 아니 같이 상의를 많이 해보실 텐데 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평론하고 그 정치를 분석하고 하는 지형이 저는 조금 올드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전 세계는 경제 부분이나 정치 부분이 거의 전 세계가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큰 이유가 정보통신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팬덤의 정치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팬덤의 정치 시대로 접어들었고 팬덤의 정치는 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대해행이나 수렴의 정치가 아니라 직접 정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보다 그걸 더 잘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스타일이 현 시대에 너무 부합합니다. 너무 부합해서 그것이 기본적인 전략 구도하고 맥락에 맞아 있고요. 당이 그걸 잘 수용해야 하는 거거든요. 당이 기존의 관성적인 모멘텀 속에서 아직 헤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다음을 아직 수용을 잘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기성 정치인들이 특히 더 그걸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개혁의 딸 이런 문화 자체를 그냥 어떤 집단 이기주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되겠네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유럽의 선거 보시면 알고요. 미국의 선거 보시면 나타납니다. 남미의 선거도 그렇습니다. 이미 그 시대로 접어든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늦춰진 게 정치인들이 늦춰져 있고요. 사실은 언론이시지만 언론인들도 과거의 프레임이나 과거의 논법으로 자꾸 정치를 이렇게 논평을 하시고 기획하시고 하니까 거기서 저는 언밸런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직도. 이래야 되는데 과거의 잣대로 자꾸 본다. 예. 그러니까 그 판단이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그런 흐름과 거기에 맞춰서 내년 총선 전략도 민주당이 짜 나갈 것이다. 이재명 체제 중심으로. 이재명 체제가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촉발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제가 작년에 내려와서 7월 1일 날 정확히 내려와서 7월 15일 경선으로 이겨서
지역위원장이 됐는데 그것도 제가 선거한 방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두정추나 누구를 통한 정치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밑에 당원이나 유권자들하고 소통하면서 했거든요. 이재명은 이미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도 요번 그 총선에도 그렇고 앞으로 대선도 마찬가지듯이 그러한 커뮤니티,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기본적인 전술적인 토대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름 만에 와서 이긴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 신뢰성이 있네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다들 놀라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가까운 사람들 얘기, 민주당의 충북 도당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정치 1번지 상당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상당구에는 이제 위원장님도 계시고, 근데 원에다 보니까 또 거기 뭐 단식도 하시는 김시진 그 청년위원장이죠? 네, 청년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주민소환 운동하는 이현웅 그분도 또 내년 총선에 나가실 분으로 알고 있고, 그 김시진 그 위원장도 총선에 생각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 김시진 위원장이 총선을 염두에 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저 사실 장려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청주 상당구가 굉장히 그 뭐 역동적이기도 하고 밖에서 보면 무슨 당이 저래 뭐 이렇게 뭐 각자 플레이야 뭐 죄송합니다 표현이 공중학당이야 뭐 이런 뭐 지도력이 있니 없니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어요. 거듭 죄송한데 이 상당구 상황은 어때요? 그래서 민주당 상당구의 상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역동적인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맹주가 계속 없던 상황에 왔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하나. 저도 뭐 아직 큰 인물이 아니지만 이렇게 좀 포스트들이 좀 많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에너지화돼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제가 경쟁을 회피하거나 이러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내부에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조금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울 따름이고요. 근데 또 좀 뭐라고 그러나 이 청주에 내려와서 조금 약간 그 기대를 하고 내려면 좀 약간 실망하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역사회다 보니까 사적 인연을 너무 중시해요. 그러니까 공적 명분이나 시대적 소명보다도 그 사적 인적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더라. 근데 정치인한테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공적 명분이나 시대적 소명에 좀 더 강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정치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청년들 중에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 중에도 그렇고 그런 좀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번에 그 시의원 보궐선거 때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갈등도 좀 있고 그런 좀 고충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도 제가 하고 싶은 걸 잘 하질 못했어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 것을 설명하면 안 받아주고 근데 그분들 거를 저한테 설득을 하면 그건 과거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조차가 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쪽 걸 받아들이면 뭐 두세 군데에서 비토가 나오고 이쪽 걸 받아들이면 또 다른 두세 군데 비토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맹주가 없던 상황이다 보니까 각자의 의견들을 분출하는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고 강하게 합니다. 위원장을 압박할 정도로다가 뭐 이거 아니면 때려친다는 그런 형태의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조금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근데 이제 뭐 그 선거는 기본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부분이고 또 제가 생각했던 후보들이 출마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는 출마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부터 좀 스텝이 좀 꼬였고 결과에 대한 분석도 완전히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저는 좀 과학적인 분석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석들을 해내는 반면에 다른 분들의 그 뭐랄까 평가나 이렇게 사후 평가는 누구 때문에 누가 나와서 아니면 누가 표를 갈라먹어서 누구 이미지가 덧대서 그 반작용으로 표가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확하게 증명해낼 수는 좀 없고, 물론 영향은 있었겠지만, 하지만 과학적으로 나타나는 수치에 대한 평가들을 거의 보질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시의원 보궐선거가 끝난 지가 뭐 5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이제서야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쪽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이쪽 네, 얘기 네. 처음 들어봤는데 상당히 좀 이해가 됐고 네, 네. 이거를 보시는 그 민주당 그분들도 한번 잘 같이 좀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상당구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또 여쭤보는데 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설이 가라앉았다가 나왔다 하고 네. 이재명 그 당대표 네, 네. 단식할 때 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그 단식 중단 권유하러 왔었잖아요. 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네. 그 지역에서 네. 아니 왜 또 저분이 갔지? 왜 또 주목을 받았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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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TV나 이런 데 나오기만 하면 네. 상당구 나오려고 그러나? 뭐 이런 이제 그 눈길을 많이 받아요. 네. 혹시 그 출마설에 대해서는 들으신 게 있으시거나 네. 만약 출마를 하신다면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큰 기회가 될 때마다 상당히 여러 번 밝혔는데 네. 이제 노영민 선배님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적은 없으세요. 그리고 불출마 얘기 하신 적도 없으세요. 네, 그렇죠. 예, 네.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정치판에서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다시 등장하느냐는 시대의 분위기, 시대의 소명이 다시 그분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바람이 만들어내는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노영민 선배께서 상당구에 출마하시는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돼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저는 오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서 뭐 경선할 준비는 일단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몰로시고 선배님하고 제가 경선을 하는 모습이 아름다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걸 경선까지 하려고 상당구에 오시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인데 저희 당이나 민주주의 질서에 의해서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저한테 엄청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죠? 그러니까 전략공천? 네. 뭐 이런 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 거는 나쁘게 말하면 저의 신상에 큰 변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제가 살아나온 이력에서 그 배당 행위나 해당 행위가 명백한 것들이 최근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경선을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경선 안 하고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거는 희망하는 분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각본이고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5선이고 6선이고 9선이고 이런 선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뒷방으로 밀려나게 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게 정치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시대적 소명을 다시 부여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할 뿐이지 누가 경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러한 맥락에서 오실 수 있을 때 오신다면 경선 준비를 해서 경선을 하겠다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뭐 오시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분 이름이 상당구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그분한테도 당한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게 지금 청주에서 저희 당 사람들 중에서 경선하겠다고 들러붙고 이렇게 도전하는 지역이 저희 상당구 아니면 청원구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당은 이제 지금 한 80% 가까운 당원이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다 저는 뭐 아까 뭐 선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지만 변재일 의원도 친명 그룹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 쪽 사람들한테만 경쟁을 붙으러 가거든요. 근데 공적인 명분이 확실히 있는가, 그리고 그 공적 명분이 진짜 설득력이 있는가, 좀 자문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그걸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보면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속되게 이재명과 좀 거리가 있는 지역위원장 쪽에 누가 경선을 붙겠다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활동하시던 분들 자체가 다른 지역에 가서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 변절위원은 거기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세대 교체를 주장해서 가는 것 같고, 여기는 죄송한데 이제 원외다 보니까. 서울서 오셨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정치 1번지가 상당부고 하니,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 요번에 그, 당대표께서 큰 허물을 하나 일단 벗으셨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독재가 아니고 그 공천 과정 중에서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이 이제 80%에 육박합니다. 이분들, 예, 더 많아졌습니다. 요번에도 입당이 더 많이 했습니다. 탈당한 거에 4배 이상 입당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많아집니다.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지금 250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더 늘어나가지고요? 예, 250만 후딱 넘어 260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친 이재명, 물론 탈당해서 나가는 사람도 친 이재명이죠. 예, 그래도 예, 수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 계속 늘어납니다, 당원이. 아, 그렇군요. 계속 늘어납니다. 아, 네. 상당구랑 청원구로 도전하시는 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전반적으로 총선 어떤 구도 판세 보십니까? 지금 뭐 여야가 그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가결될 때랑 또 저기 영장 기각될 때랑 아주 셈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4월이 또 금방인 것 같아도 그새 또 이벤트가 한두 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또 전략가시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갈 거고 판세나 구도는 어떻게 될 건지 팁을 좀 알려주시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몰라서.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이 정치를 하는 순간부터 지금의 현 여당이 갖고 갈 수 있는 전략적인 그 스탠스는 너무 제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예, 그들이 다른 걸 또 끌어낼 때 뭘 끌어내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비리 사실을 끄집어내고 아니면 자기들이 키핑해 놨던 그 정치인들 중에 좀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비리나 이런 거 이외에 무엇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지금 혹시 그 야당의 중요 지도자들을 뭐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용공 조작.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과연 전국을 기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치가 정치인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정치인들끼리 갑론을박하고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형태로 해서 내년 총선을 이끌지 않고 검찰 정부가 지금 하던 방식대로 계속 해내면서 하면은 국민들이 벌써 식상해 하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으로 이번에 영장 청구 기각된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뭔가 새롭게 이제 각인을 시킬 거거든요. 뭐냐? 검찰이 과연 정의로운 조직이냐? 이거죠. 검찰이 정의로운 조직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옛날 분들이 더 그렇거든요. 사실을 대단히 영광스러운 걸로 생각했던 세대에 사셨던 분들이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검찰이 정의롭다면 판사라는 조직과 법원이죠. 법원이라는 조직과 과연 변호사라는 조직이 저렇게 융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확히 인지하셔야 될 부분들은 검찰이 정의를 추구하지만 검찰 자체가 정의로운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는 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용산하고 검찰 정부는 맥락이나 할 줄 아는 방법들이 한 가지고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야가 너무 왜곡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야로 총선에 임한다면 저희 야당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선점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근에 각 당이 여론조사 막 한다는데 막 지금 다시 여론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주목이 되겠네요. 여기 태희에서는 안 합니까? 저희가 아직 좀 사세가 약해서 비용이 들어가죠, 여기. 그래서요. 그래서 창간 5주년이라 12월 달에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요번 계기가 좀 여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지금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일단 보수 세력 중에서도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일정 부분
1, 2%, 2, 3% 이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그 정도나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보수에서도? 예, 보수에서도. 보수에서 영향을 그 정도 준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보수 세력에서도 분명히 흔들림이 좀 있을 거다.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진보 쪽으로 다 바로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중도 쪽으로 약간 흘러나오는 거고, 중도층을 형성하고 있던 그룹 중에서 일정 부분이 이제 우리 쪽 지지로다가 살짝 이제 변모하는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원래 중도 지역이 완충지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됐을 때 저희 쪽 지지자들이 중도 쪽으로 훌쩍 흘렀다가 네. 보수화되는 성향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면 보수 쪽이 잘못됐을 때 보수 쪽 지지자들이 중도 쪽으로 살짝 흘러들어오고 중도 쪽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진보 쪽으로 슬쩍 흘러들어오는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 건데, 요번에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지지층이 이번 그 영장 기각 사태 그 사건으로 네. 그 보수층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영향을, 균열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거다. 물러질 겁니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물러질 것이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유동층이야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층이니까. 근데 아주 그 강성 지지층에서 네. 물러짐 현상이 있다면은 그게 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상당한 거죠. 예, 그쪽에서 1, 2%가 만약에 중도 성향으로다가 빠져나올 정도로 된다면은 사실 당락을 가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10석, 20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당부가 보수적이잖아요. 참, 제가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시겠네. 알겠습니다. 네. 여담인데요. 상당부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옮기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사 네. 갔어요? 원래는 9월달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너무 좋아서 좀 네. 연장해서 한 달 더 썼고요. 네. 10월 4일 날 이사를 합니다. 어디쯤으로 이사 가십니까? 그 광장 쪽으로 갑니다. 금천광장 예, 쪽으로? 금천광장 쪽으로 갑니다. 사무 공간으로 사무 보기에 딱 좋은 공간으로 일단 갑니다. 금천광장. 예. 미리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어딘지 좀 알려주시면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그럼 밝힐게요. 증평인삼 한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증평인삼 한우 건물. 예, 거기 5층을 쓰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좀 몇 층까지 있는 거예요? 8층인가 9층까지 있는데 그중에 5층의 한 부분을 쓰기로 했습니다. 증평인삼 한우 건물 네. 5층. 네, 증평인삼 한우 건물, 증평인삼 한우도 이럴 땐 또 홍보도 해드리네요. 그거 맛있는 데인데. 네.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5층의 사무실을 얻으셨군요. 네. 네. 축하드리고요.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재명 요 당대표 때문에 네. 국민의힘은 전통시장 장복이 됐는데 민주당이 추석 때 장복이 안 하는 건 제가 최근 한 10년 내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당에 아예 정신이 없었잖아요. 네. 어떻게 상당부 자체적으로 하셨나요? 사실은 오늘 하고 내일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장보기 정도가 아니라 네. 저희 그 선전 차량하고 파라솔까지 피고 어깨띠 메고 이제 인사까지 다 하는, 추석 인사까지 하는 그런 이벤트, 홍보 이벤트가 있는데 오늘 비가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내일은 비 소식이 없으니까 오늘은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 되지만 내일은 무조건 합니다. 어디로 가세요? 육거리 시장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시간 여력이 된다면은 상당구는 아니지만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귀향하시는 분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추석 지나자마자 10월 3일 날은 저희 모교인 덕성 초등학교 총동문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10월 초등학교 몇 대예요? 제가 25회입니다. 25회. 예, 그래서 요번에는 가서 동문들께 인사를 드리지 않으면 정말 나쁜 놈이죠. 근데 출마한다고 작년에 내려왔다는데 작년에는 체육대회가 없었어요. 올해 가서 그래서 올해 인사를 꼭 드려야지만 되는 경우입니다. 그게 예의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잘해야 돼요. 잘 적응 못 하시는 것 같던데. 적응 잘하고 계시죠? 네. 덕성 초등학교 25회. 그다음에 증평 인삼한우 건물 5층. 네. 여기서 오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구민 그리고 도민들께 추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충북 도민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한가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상당구 지역위원장 이강일입니다. 올해는
치솟는 물가로 민생이 많이 어둡고 오송 참사를 비롯한 많은 인명 참사로 인해서 나라가 어둡고 정부의 지나친 친일 행각으로 역사가 어둡고 검찰의 독재 행위로 정치가 어두운 한 해입니다. 그래도 한가위만큼은 넉넉하고 행복한 그러한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시길 바라고 이번 한가위는 더도더도 말고 한가위처럼 가족들과 행복하고 풍요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뭐 저한테도 그렇고 저희 당한테도 그렇고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서 이렇게 방송 출연한 거는 외려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또 태희가 또 상당부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상당부에 상당부 있습니다. 대성동 스튜디오에서 네. 상당부 지역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이강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